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며 학회장 건물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2박 3일 일정의 전국 소화기내과 학회. 내일 오전 특강만 끝내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 행정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교수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수술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본다. 저녁 7시. 택시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이 작은 도시에는 택시도 드문드문하고 저녁 시간이라 더 어려운 모양이었다. 어차피 호텔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다. 나는 가방을 다시 메고 걷기 시작했다. 낯선 도시의 거리는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과 달리 이곳은 가로등 하나하나가 소중해 보일 만큼 어두웠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골목길이 이어지고 어디선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풍겨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 명품 코트를 걸치고 비싼 구두를 신고 호텔 예약을 걱정하지 않으며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을 멈췄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나는 앞만 보고 살아왔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최연소 승진, 학회에서 인정받는 연구 실적. 이 모든 것이 내가 과거를 철저히 지웠기에 가능했다. 그때였다. 앞쪽 골목 모퉁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옆에는 떨어진 장바구니와 흩어진 채소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뛰고 있었고 의식도 있었다. 다행히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긋한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그냥 발을 헛디뎠어요. 일단 일어나시면 안 돼요. 제가 의사예요. 손목 상태를 봐야 해요.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남자였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몹시 마른 체구에 허리가 굽어 있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를 부축하려다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제가 의사입니다. 119 불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복 남자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내 핸드폰을 꺼내 직접 신고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고 실려갔다. 경비복 남자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코트 자락에도 먼지가 묻었다. 비싼 옷인데 세탁비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돌아봤다. 아까 그 경비복 남자였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자만 홀로 남아 있었다. 네. 할머니는 괜찮으실 겁니다. 큰 부상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냥 돌아서려다가 문득 남자의 모습이 신경 쓰였다. 낡은 경비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다.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다 닳아 있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것도 보였다. 저기 경비 일하세요? 네. 저기 폐병원에서요. 남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길 건너편에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된 완전히 버려진 병원이었다. 폐병원인데 경비가 필요한가요? 건물주가 아직 정리를 안 해서요. 그냥 사람이 무단 침입하지 않게 지키는 일이에요. 남자는 말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언제든 사라질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마치 세상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남의 삶에 감상적이 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호텔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아까 그 경비복 남자가 떠올랐다.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폐병원 경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아니, 다른 세상이 아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세상에 있었다. 다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 핸드폰 알람을 맞췄다. 내일 오전 9시 특강 준비. 그리고 정오에는 서울행 KTX. 일정대로 움직이면 된다. 항상 그랬듯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 그 경비복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왜 그럴까?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다음 날 아침 특강은 무사히 끝났다. 질의응답 시간에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대응했다. 학회 관계자들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KTX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다. 역까지 가는 길에 잠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학회장을 나섰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어제 그 골목 쪽으로 향했다. 무의식적으로.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섰다. 길 건너편에 어제 그 폐병원이 보였다. 낮에 보니 더욱 황량했다.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고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다.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제 그 남자였다. 대낮인데도 경비실 밖에 서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횡단보도를 건너 폐병원 앞에 섰다. 남자는 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요. 내 목소리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두 눈이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봤다. 어제 할머니는 괜찮으셨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히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벙긋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 아야.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아.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지난 2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나를 미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민아 교수일 뿐이었다. 뭐라고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미나야. 나야. 아빠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빠.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본능적으로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미나야, 정말 내가 맞아. 내 아빠야.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멈추세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미나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나도 놀랄 만큼 냉정한 목소리였다.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얼굴에는 절망이 번져나갔다. 나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60대 후반의 초라한 경비원. 깡마른 체구, 굽은 허리, 낡은 경비복.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아니, 내 아버지는 30년 전에 죽었다. 집을 나간 순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미나야, 제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돌아섰다. 멀어지는 발걸음 뒤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됐다. KTX 좌석에 앉아서도 손이 떨렸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나야, 아빠야.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야. 나는 속지 않는다. 저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를 버린 사람을, 엄마를 버린 사람을, 나를 혼자 남겨둔 사람을.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내일 수술 일정 확인 건. 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가 내 자리다. 서울대병원 교수실, 수술실, 회의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저 낯선 도시의 폐병원 앞 초라한 경비복을 입은 남자는 내 삶과 아무 상관없다. 절대로.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남자의 눈물 흐르는 얼굴이 떠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을 때도 회의실에서 연구 발표를 할 때도 자꾸 그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아빠야.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차트를 넘겼다. 네, 계속하세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환자 차트의 숫자들이 자꾸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날 저녁 나는 교수실에 혼자 남았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조용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미나 인적사항. 의대 입학 원서를 쓸 때 작성했던 서류였다. 가족관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 마이너스 이종수 사망. 모 마이너스 박영숙 사망. 사망. 나는 아버지를 사망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내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다. 이종수. 그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나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던진 후에도 자꾸 쓰레기통을 쳐다보게 되었다. 결국 나는 다시 주워서 펴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과거가 살아났다. 1995년 여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선풍기도 없는 좁은 방에서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계셨다. 작은 인쇄소였지만 아빠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미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미나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불안해서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밤 9시쯤이었을까? 현관문이 세게 두들겨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가 문을 열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 서너 명이 들이닥쳤다. 이종수 그 새끼 어딨어? 남자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겁이 나서 엄마 뒤에 숨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10억 빚 어떻게 할 거야? 남자들은 집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나를 꼭 안고 떨고 있었다. 나도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품에서 나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쾅쿵쾅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TV를 집어던지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지금도 귀에 선명하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엄마는 엉망이 된 집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엄마 옆에서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아빠는 끝내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빚을 지고 도망친 사람을 찾아줄 경찰은 없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다. 10억 빚과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엄마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공장, 식당, 청소 못하는 일이 없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다. 미나야, 엄마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라던 시간은 몇 년이 되었고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나는 중학생이 되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엄마가 쓰러진 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강경화. 그리고 간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이미 말기라고.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내 손을 잡았다. 미나야,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나야,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말. 미나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렇게 떠났다. 56살. 너무 일찍 늙고 너무 일찍 죽었다. 나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혼자 있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만큼 외로웠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눈을 떴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이민아, 정신 차려. 넌 더 이상 그때 그 약한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거울 속에서 보이는 건 43살 교수가 아니라 10살 미나였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떨던 그 아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폐병원 경비라고 쳤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쳤다가 또 지웠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 도시로 가는 KTX에 앉아 있었다. 왜 가는지 나도 몰랐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도 몰랐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저녁 7시
나는 다시 그 폐병원 앞에 서 있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였다. 작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는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남자는 나를 보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컵라면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남자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미나야, 정말 다시 온 거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경비실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여기서 사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월세가 싸서요. 나는 경비실을 둘러봤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 좁고 너무 추웠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다. 왜 나타났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미나야, 나는 왜 30년이 지나서 나타났냐고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했는지 알아요? 미나야, 엄마는 당신이 사라진 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엄마가 죽는 걸 지켜봤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르고 야위어가는 엄마를 매일 봤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야, 미나야. 나는. 그럼 뭐예요?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왜 엄마가 죽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차갑게.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30년이에요. 30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나타난 거예요?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또 망가뜨리려고 해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너를 보고 싶었어.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으면서 왜 지금은 보고 싶어요? 왜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나는 남자를 내려다봤다. 초라한 경비복, 구분 등, 흰머리.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남자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나는 돌아서서 경비실을 나왔다. 뒤에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나는 멈춰섰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폐병원 담벼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게 지쳐서인지.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경비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남자도 울고 있을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폐병원을 떠났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택시를 잡아타고 역으로 향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지나가는 불빛들,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남자의 얼굴, 바닥에 엎드려 울던 그 모습.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왔지만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수술 일정을 연기했다. 회의도 취소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교수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꾸 그 경비실이 떠올랐다. 좁고 추운 방, 컵라면, 낡은 이불,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남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이민아 교수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동해병원 구원장이었습니다. 동해병원, 그 폐병원을 말하는 건가? 무슨 일이시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이종수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이종수 씨가 늘 교수님 기사를 스크랩하고 계셔서요. 거기 병원 번호가 있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대답하고 말았다. 언제 뵐까요? 사흘 후 나는 다시 그 도시행 KTX에 앉아 있었다. 왜 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역에서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다. 최 병원장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교수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를 왜 부르신 거죠? 최 병원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종수 씨를 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이라. 최 병원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분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10년이요? 네. 이종수 씨가 우리 병원 경비로 온 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최 병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굶은 티가 역력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병원장은 말을 멈췄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딸이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싶다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왜 이 도시에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최 병원장은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이걸 보십시오. 그것은 15년 전 신문 기사였다. 전국 모의고사 1등, 동해시 출신 이민아 양이라는 제목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했을 때 지역신문에 실렸던 기사였다. 이종수 씨가 이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이 도시 출신이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여기서 잠깐 살았을 뿐이에요. 최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종수 씨도 나중에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경비 일을 시작한 후였고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최 병원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라도 교수님이 이곳에 오실까봐. 학회든 출장이든 무슨 이유로든.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분은 매일 신문을 보셨습니다. 교수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하셨죠. 의대 합격, 레지던트 수료, 교수 임용, 연구 논문 발표, 모든 걸 다 모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자랑스러워서요. 최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 딸이 훌륭하게 자라서 자랑스러워서요. 하지만 그 자랑을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서 혼자 경비실에서 신문을 보며 우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교수님, 이종수 씨 경비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싫습니다. 왜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최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교수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진실을 알고 후회하는 것과 모르고 후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병원장은 테이블 위에 작은 열쇠를 올려놓았다. 경비실 열쇠입니다. 이종수 씨는 오늘 병원 진료 때문에 외출하셨습니다. 저녁 늦게나 돌아오실 겁니다. 그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열쇠를 바라봤다. 작고 낡은 열쇠였다. 최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장이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열쇠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나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저녁 7시 나는 폐병원 앞에 서 있었다. 경비실 불은 꺼져 있었다. 최 병원장 말대로 남자는 없었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찰칵 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실은 지난번 본 것과 똑같았다. 좁고 어둡고 추웠다. 전등 스위치를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봤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신문 스크랩들. 천천히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이민아 양 의대 수석 합격. 서울대병원 이민아 전공의 우수 레지던트상 수상. 최연소 교수 임용. 이민아 박사. 소아기내과 분야 혁신 연구. 이민아 교수팀. 모든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싸구려 액자였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다. 기사마다 노란 형광펜으로 내 이름이 밑줄 쳐져 있었다. 이민아 그 세 글자에. 나는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내가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기사였다. 기사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2일. 미나가 교수가 되었다.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미나야, 축하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있었다. 펼쳐봤다. 송금 내역서였다. 1995년 10월 마이너스 20만 원. 1995년 11시월 마이너스 15만 원. 1995년 12월 마이너스 18만 원. 매달 빠짐없이 30년간의 송금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총액을 계산해 봤다. 대략 8천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파일 맨 뒤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다. 이미나 앞으로 된 통장이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달랐다. 동명이인의 계좌였다. 30년간 아버지가 보낸 돈은 전부 엉뚱한 사람에게 갔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딸이 잘 받아서 쓰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파일 아래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다. 두툼한 봉투 하나에 미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나야, 아빠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너한테 편지를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도 쓴다. 내가 읽지 않더라도 그냥 쓰고 싶어서. 오늘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의대에 합격했다고.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미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는 오늘도 송금했어. 20만 원. 이번 달 공사장에서 받은 일당이야. 내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학비라도 보태서 쓰면 좋겠다. 미나야, 아빠는 매일 기도해.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기를. 미안하다, 미나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편지가 여기서 끝났다. 마지막 아빠가라는 글씨는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었다. 나는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30년간 쓴 편지들이었다. 한 해에 서너 통씩. 모든 편지에는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랑스럽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송금했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나는 편지를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었다. 마지막 편지는 한 달 전에 쓴 것이었다. 미나야, 내가 이 도시에 학회 때문에 온다는 기사를 봤어. 혹시 너를 볼 수 있을까? 30년 만에 너를 볼 수 있을까? 아빠는 무서워. 내가 아빠를 알아볼까봐. 내가 아빠를 미워할까봐. 내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딱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라도. 미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아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건강해라. 그것만 빌게.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핀 천장이었다. 30년. 아버지는 30년 동안 나를 지켜봤다. 멀리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봤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야 했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왜? 여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울고 있었다. 읽었니? 편지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편지 묶음을 꽉 안았다.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경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60대 후반의 초라한 남자. 하지만 30년간 나를 사랑한 사람. 한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미나야, 아빠는.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용서한다고? 아직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괜찮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돌아섰다. 경비실을 나갔다. 뒤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돌아보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았다. 폐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역으로 가달라고 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폐병원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아까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펼쳐서 다시 읽었다. 미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다. 역 근처 호텔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여전히 원망해야 하나? 30년의 고통이 편지 몇 장으로 지워질 수 있나? 하지만 아버지도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5시 나는 호텔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폐병원으로 향했다. 왜 가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폐병원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자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편지의 문장들이 계속 맴돌았다. 오늘도 송금했어. 내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학비라도 보태서 쓰면 좋겠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그 송금 내역서 사본을 꺼냈다. 아까 경비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둔 것이었다. 핸드폰 화면을 켜고 사진을 확대했다. 30년치 송금 기록. 한 달도 빠짐없이 1995년 10월부터 2025년 11시월까지. 하지만 나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는 왜 내가 돈을 받았다고 착각한 걸까?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송금 내역 맨 아래에 통장 사본이 있었다. 예금주 이민아.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45-6만 7,890. 계좌번호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아챘다. 이건 내 계좌가 아니다. 내 계좌는 신한은행이었고 계좌번호도 완전히 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 조회. 거래 내역 확인. 30년 동안의 입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어머니 생존 시 월급, 장학금, 아르바이트비, 병원급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송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푼도.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럼 아버지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갔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30년 전 송금건을 조회하고 싶다고, 동명이인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것 같다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30년 전 기록은 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나는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제 아버지에 대한 일입니다. 직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지점장이 나왔고 나는 다시 사정을 설명했다. 지점장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TV에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의학 프로그램에 몇 번. 아, 맞다. S대학병원 이민아 교수님이시죠? 제 아내가 교수님 팬이에요. 나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것도 인연인데 한번 확인해 드리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이 이틀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지점장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교수님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1995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종수 씨가 보낸 송금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총 243건, 약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지점장은 서류를 넘겼다. 이민아 씨 맞습니다. 생년월일 1992년생. 나는 1983년생이다.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교수님 특별히 제가 알아본 걸 말씀드리자면 이 계좌는 2015년에 해지되었습니다. 예금주가 결혼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혹시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지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계좌 개설 당시 직업란에 학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5년 해지 당시에는 회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전혀 모르는 다른 이민아가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딸이 잘 받아쓰고 있다고 믿었다. 은행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아버지는 30년간 나를 위해 돈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버렸다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최 병원장에서 온 전화였다. 교수님,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지 않았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종수 씨의 지난 1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다시 그 찻집에 앉아 있었다. 최 병원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종수 씨가 우리 병원 경비로 온 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네,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분의 급여 이야기입니다. 최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종수 씨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죠. 폐병원 경비라서 더 적은 편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요? 네. 나머지 80만 원은 전부 저축하십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분은 하루에 2끼를 드십니다.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편의점 김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면 대신 국밥을 드시는 게 전부입니다. 최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울에도 난방을 안 켜십니다.
전기세 아끼시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주무십니다. 제가 난방을 켜시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분의 옷을 보셨죠? 경비복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몇 년째 같은 거 입으세요. 구멍 나면 꿰매서 입으시고 신발도 밑창이 다 닳아도 그냥 신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딸에게 보내려고요. 최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매달 80만 원을 저축하셨습니다. 10년간. 그게 거의 1억이 됐어요. 그 돈을 교수님께 드리려고 모은 겁니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조금은 편하게 사시라고. 그랬더니 최 병원장은 눈가를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30년 동안.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은 속죄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찻집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최 병원장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이종수 씨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이요? 네. 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최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폐암 3기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폐암이라고요? 네. 오랜 흡연과 열악한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비실이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게다가 겨울에도 난방을 안 켜시니 얼마나 남았어요? 최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분 형편에 항암 치료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느 병원이에요? 시립병원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나는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원무과입니다. 환자 이종수 씨 입원실 좀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7동 304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7동으로 뛰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3층 304호. 문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4인실이었다. 창가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아버지는 혼자였다. 다른 보호자도 없었다. 그냥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갔다. 발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미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여기 입원하셨다면서요?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검사만 하고 가려고. 폐암 3기라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가? 최 병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다시 누웠다. 미나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괜찮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폐암 3기가 괜찮아요? 치료 안 받으면 1년밖에 못 산다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왜 이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되어서. 짐이요? 나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아빠가 30년간 보낸 돈, 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동명이인의 계좌로 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요. 그럴 리가. 분명 내 이름으로. 제 이름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아버지는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갔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럼 너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는 혼자 장학금 받고 신문 배달하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의대 갔어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하다. 미나야. 아빠가, 나도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손을 내렸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저도 미안해요. 아빠를 오해했어요. 아빠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빠는 30년 동안 저를 위해 돈을 보냈고 라면만 드시면서 저축했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안 켰고 미나야. 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제 그만 속죄하세요. 아버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30년의 죄책감이, 한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도 울었다.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컸구나, 우리 미나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다. 환자 이종수 씨 치료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1인실로 옮겨주시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서울 S대학병원 종양내과에 전화를 걸었다. 저 이민아입니다. 환자 한 분 전원하려고 하는데요. 폐암 3기 환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 아버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엄마, 저 아빠를 찾았어요. 30년 만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울고 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서울 S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VIP 병동 1인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깨끗한 병실이었다. 아버지는 병실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다. 미나야,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버지는 늘 미안해했다. 병실도 치료도 간호사도 모든 게 과하다고 했다. 아빠,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나도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병실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갈 때가 많았다.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많았다. 미나야, 오늘 날씨 좋구나. 네, 좋네요. 병원 밥은 맛있니? 네, 괜찮아요. 그런 대화가 전부였다. 30년의 공백은 너무 컸다. 메우기에는 너무 깊고 넓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바람을 쏘이고 싶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빛나는 도시. 나는 여기까지 혼자 올라왔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도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간호사였다. 환자분께서 찾으십니다. 아버지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미나야, 앉아라.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야, 아빠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내 표정을 보면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30년이야.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기 어렵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내가 가끔이라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빠, 응? 아직은 어려워요. 아빠를 대하는 게. 알아. 미안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아빠가 이해해.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웃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응, 괜찮아. 아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한 달 후, 나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오늘 서울대학병원은 이종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대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아버지 이름을 딴 이 재단은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말을 멈췄다. 저의 아버지는 30년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제게 닿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학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 병실로 갔다. 아버지는 TV에서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미나야, 아빠 이름으로. 네. 아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다.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버텼다. 나는 일주일에 2~3번 병실을 찾았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야, 아빠 퇴원하고 싶어? 아직은 안 돼요. 치료 더 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아빠 이제 괜찮아. 병원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하지만 아빠. 미나야,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경비일. 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다. 경비일이요? 응. 아빠는 그 일이 좋았어. 그리고 그 폐병원이 아빠한테는 집 같은 곳이었거든. 아빠, 이제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야, 아빠는 일하고 싶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아빠한테는 중요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 미나야. 석 달 후 아버지는 퇴원했다. 항암 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암의 진행이 멈췄고 상태가 안정되었다. 하지만 완치는 아니었다. 계속 관리가 필요했다. 아버지는 다시 그 폐병원으로 돌아갔다. 경비 일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에 올라와서 검진 받으세요. 알았어.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쪽으로 갈게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쁜 거 아빠가 아는데. 갈게요. 꼭.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 도시를 찾았다. 토요일 오후에 KTX를 타고 내려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우리는 폐병원 근처 24시 분식집에서 만났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여전히 할 말이 많지 않았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미나야,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이번 달에 수술이 15건이나 있어서. 많구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아빠는요? 경비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익숙해.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다. 떡볶이가 나왔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어 한 개를 집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떡볶이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랬어요? 응. 초등학교 다닐 때 떡볶이 사달라고 졸랐었어. 아빠가 그때 자주 사줬지. 나는 그 기억이 희미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지금도 좋아해요. 떡볶이. 아버지는 웃었다. 그럼 됐다. 변하지 않은 게 있구나.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응. 고맙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포옹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응. 안녕히 가. 택시에 올라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채, 허리가 약간 굽은 채, 하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움직였다. 백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가가 뜨거웠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서먹했고,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불편했다. 30년의 상처는 6개월 만에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우리는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나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 달에 또 보자. 건강해라. 아빠가.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네, 아빠. 저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다시 그 분식집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았다. 어떤 달은 너무 바빠서 못 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왔다. 아빠, 오늘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뭔데? 이종수 장학재단 첫 장학생이 의대에 합격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그 학생도 아빠처럼 혼자서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했대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랬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학생들에게 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미나야.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다. 이제는 침묵도 편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아빠, 다음 달엔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국제학회가 있어서. 그래. 어디서 하는데? 일본이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학회 잘하고. 네. 대신 다다음 달엔 꼭 올게요. 응. 기다릴게. 이제는 이별 인사도 조금 자연스러웠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다. 건강하세요, 아빠. 응. 너도. 택시에 올라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30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서먹하고, 여전히 불편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차창 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은 지나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